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간 정우 봐주신다고 제가 드렸던 용돈이요. 전부 600만 원 정도 될 텐데 그거 다시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박 씨는 눈과 귀가 확 트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갑작스러우실 거 알아요. 그런데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그날 어머니랑 정우 사건 때문에 저는 직장을 그만뒀어요. 이제 남편 혼자 생활비를 벌어야 돼요. 정우 치료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돈을 되돌려받고 싶어요. 애를 제대로 못 봐주셨으니까요. 박 씨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간 손주를 맡기면서 줬던 돈을 다 달라니 물론 선불제로 주기는 했지만 그간의 수고가 그 사고로 인해 모두 물거품이 돼버린 듯 했습니다. 마치 위약금이라도 내듯 위자료를 요구하듯 며느리는 다시 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어머니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어요. 그럼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번 주까지 입금해 주셨으면 해요. 먼저 전화 끊겠습니다. 이거 참, 오늘의 사연은 많이 걱정되는 내용이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기면서 용돈을 드렸으면서 그걸 다시 돌려달라니요. 시어머니께서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박정순 씨는 올해 67세로 3년 전 남편을 췌장암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수년 전에 이미 결혼을 했고 자기 가정을 일구며 사느라 무척 바빴습니다. 박 씨 본인도 남편을 간병하다 보니 이 무렵에는 아들 부부와 특별히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은근히 눈치를 주며 힘들게 하던 시댁 식구들과도 거리를 적당히 두게 되었고 이제사 조금 마음이 편해졌던 차에 박 씨는 며느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한 이래 쭉 대기업에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승진 기회를 재빠르게 잡으며 살아왔던 인재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지내시는 건 좀 어떠세요? 참, 정우 이번에 이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얘가 또래들보다 빨리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핏 듣기에는 무척 살가운 고부관계 사이 같지만 이 연락은 거의 6개월 만에 받아본 전화였습니다. 그러니 박 씨가 생각할 때 며느리가 뭔가 다른 볼일이 있나 싶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때만 해도 며느리는 가볍게 자기 집에 놀러 오시라 했지만 이후 식사를 마친 뒤에 본론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번도 이런 부탁을 드리지 않았는데 사실 문제가 좀 있었어요. 덜컥 아이를 봐달라는 말에 박 씨는 조금 놀랍기도 했지만 이날 상황을 보니 이런 부탁을 하는 게 무리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무척 지쳐 보였고 손주는 볼 때마다 금방 자라서 집안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얘기를 들어보니 며느리는 요즘 회사 일로 무척 바쁜데 손주 정우와 관련된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니? 저 녀석 볼 때마다 한시도 쉬지를 않고 돌아다니는구나. 제가 직장 출퇴근하면서 애를 제대로 볼 수 없으니 저는 그저 어린이집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정우가 어떤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검사? 정우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니? 이 말에 며느리의 표정은 어두웠고 박 씨로서는 익숙지 않은 단어로 손주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ADHD라는 건데 주의 집중이 잘 안 되고 행동이 너무 과하고 산만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정우가 지금 딱 그 상태인가 봐요, 어머니. 얘가 어린이집 가 있으면 엄청 산만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나 봐요. 이 말을 들으니 박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을 키울 때와 달리 요즘 애들은 정말 작은 것에도 민감하고 예민하고 알 수도 없는 질병들 때문에 고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때 같으면 그저 남자 녀석이 산만하고 정신이 없다. 남자애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넘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예사스러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얘가 하도 산만해서 수업도 못 따라가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아무튼 검사 결과를 보고 좀 충격받았어요. 요즘 애들은 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한쪽에서는 좀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네요. 이 말을 듣고 다시 박 씨는 아들 부부 얼굴을 무의식 중에 올려다봤습니다. 이 두 사람은 현재의 직무에서 성공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들 역시 직장에서 잦은 야근과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스케줄로 인해 정해진 퇴근 시간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둘은 육아와 가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씨의 마음으로는 사실 어린 아이들을 대해본 게 꽤 오래되기도 했고 손주 녀석도 아기 때나 조금 안아봐줬던 게 다였습니다. 근데 산만하고 말도 안 듣는다는 5살짜리 손주 녀석을 내가 있는 힘껏 잘 도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그런 부분을 눈치챘던 건지 다시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너무 부담 갖진 않으셔도 돼요. 치료받으면서 어린이집 다니고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다 봐주실 필요 없고 기관만 보내주시고 다시 데리러 가시고 보호자로 그렇게 있어주시면 돼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옆에서 손주는 자주 넘어지고 물건을 던지며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슬쩍 눈치를 보더니 곤란한 얼굴로 부탁을 해왔습니다. 엄마, 정우도 기관에서 치료를 받긴 하지만 집에서도 익숙한 가족이 일정하게 돌봐주는 게 중요하대요. 이 사람 말처럼 정말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데리러 가고 데리러 오고 집에 왔을 때 간식 같은 거 챙겨주시고 저희 올 때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아이고, 근데 나도 자신이 있다고는 말을 못하겠다. 그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나도 정우가 걱정되긴 하지. 그런 거 돌봐주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 물론 있어요, 어머니. 그런데 저는 똑같이 비용이 들어도 같은 가족인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이미 기관에도 한 달에 꽤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요. 그래, 돈도 많이 들겠다. 니네도 둘이 벌어서 그렇게 족족 나가게 되는구나. 그래도 어머니 그렇게 해서라도 좀 제대로 잘 돌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 안 그래도 어머니께도 다달이 드릴 용돈 200만 원 정도 의견을 봤어요. 주말 제외이고 주중에만 해주시면 돼요. 그 말에 박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금액을 바라고 뭔가를 따지려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얘들 좀 봐. 돈 200만 원이 웃음니? 그런 건 니들 넣어두고 정우 치료하는 데 쓰면 되지.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당한 대가인데 전혀 놀랄 것 없어요, 엄마. 그 정도는 당연한 거야. 그만큼 우리가 간절하기도 하고. 알겠어. 나도 정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볼게. 하지만 너희가 도와줘야 할 부분은 확실히 도와줘야 해. 눈도 침침하고 저 녀석은 워낙 재빠르니까 내가 체력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아들 부부는 연신 머리를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자식 문제로 마음을 썼으면 저럴려나 싶었습니다. 당연히 박 씨에게도 소중한 손주였고 이후로 박 씨는 무척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무척 깔끔한 성격이었고 손주 정우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A4 용지 몇 장에 정리해서 파일에 끼워서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얘를 위해서 참고할 게 이런 것이구나. 몇 시에 어린이집을 가고 학원을 가야 하고 간식은 언제 먹고 기관을 가는 날은 일주일에 2번이고 동네 놀이터에서 잠깐 놀리는 시간도 있었네. 여지껏 정우가 그렇게 해왔었는데 제가 직장일 바빠지면서 많이 못해줬거든요. 어머니 오셨을 때 놀이터에서 잠깐 노는 정도, 그리고 기관도 빠짐없이 가는 것, 집에서 할머니와 간식 먹고 쉬는 것, 이 정도만 잡았어요. 그러면서 손주가 못 먹는 것과 잘 먹는 것 등 정말 세세한 내용들을 자세히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새삼 며느리가 대단하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집에서 살림도 하고 산만한 자기 자식 맡기면서 이런 내용들까지 일일이 정리해두고 게다가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무척 깨끗했습니다. 정우가 기관지가 안 좋아서 먼지가 있으면 진짜 힘들거든요. 감기를 달고 살다 보니까 저도 직장을 쉬어야 할 때가 있고 서로 고생하느니 깨끗하게 싹 치워버려요. 그러면서 박 씨는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했고 이제 그만 일어나려던 차 며느리가 봉투를 하나 두툼한 것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말씀드렸던 200만 원이에요. 다른 곳들은 한 달이 끝날 때 정산을 해드리지만 어머니께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선불로 드리려고요. 박 씨는 봉투를 보며 멈칫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받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니들 마음 잘 받을게. 한번 정우 녀석과 제대로 씨름을 해봐야겠구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덕분에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씨는 그 말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돈은 단순히 용돈이 아니라 손주를 잘 보살피라는 마음이 담긴 신뢰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 박 씨는 매일같이 30분 거리에 있는 손주의 어린이집으로 건너가 기관으로 데리고 가거나 아들 부부의 집으로 데려가 간식을 먹이는 등 맡았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몰라도
어린 손주와 그렇게 지내본 적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며느리로부터 건네받은 종이를 달달달 외울 정도로 익혔고 그 과정에서 작은 실수도 없도록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며느리는 박 씨가 돌봐주는 것에 큰 안도감을 느꼈는지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맨날 할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계셔주시니까 정말 너무 좋은가 봐요. 예전에는 매번 어린이집에서 걸려오는 전화 받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데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네요. 박 씨도 이 말에 미소를 지었고 이후로도 모든 게 무난하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한창 에너지가 물밀듯 올라오는 5살 남자아이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은 체력적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때를 쓰고 징징거릴 때도 있었고 연신 어딘가를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당황시킬 때도 있었죠. 하지만 손주 녀석의 앞니 빠진 순수한 웃음과 가끔씩 보여주는 애교의 박 씨도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고가 일어난 것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집으로 손주를 데려와서 간식을 먹이려고 주방 찬장을 보는 사이 손주는 돌연 장난이 치고 싶었던 겁니다. 거실에 놓아둔 장난감 상자를 쌓아 올리려다 그만 발을 헛디뎠고 순간적으로 바닥에 넘어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핏 보면 집에서 다친 거고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무릎에는 작은 타박상이 한눈에 알기 쉽게 생겨버렸고 팔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박 씨는 이때만 해도 본인이 아직 빠릿빠릿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손주가 크게 울음을 터뜨리고 할머니를 부르고 나서야 그 상황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잠깐 박 씨가 주방 찬장을 뒤지고 그릇이 안 보여 베란다로 나간 사이 손주는 점점 고립된 기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뒤늦게 박 씨는 손주에게 다가갔던 거죠. 아이고 정우야, 괜찮아?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나중에 병원에 가서 설명을 듣고 나서야 큰 사고나 상처는 아니라는 말을 들었지만 택시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갈 때 너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무릎도 다쳤고 팔도 불편해 보이고 손주의 상태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아들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고 며느리는 중간에 휴가라도 냈는지 얼마 안 되어 병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주는 잘 달래서 앉아있다가도 자기 엄마를 보니 서러웠나 봅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울어댔고 며느리는 일순간 미간을 찌푸리며 속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괜찮은 거죠? 미안하다, 얘야. 내가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저렇게 뛰어오르다니 그때 좀 더 잘 봤어야 했는데. 며느리는 박 씨의 말을 들으면서도 손주가 울음을 멈추지 않아 안절부절 못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속상했는지 좀처럼 표정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그런데 정우가 정말 아팠나 봐요. 많이 놀랐는지 도통 울음을 멈추지 않네요. 이 상황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박 씨는 그렇게 병원을 나서는 길 손주를 충분히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그날 밤 손주는 다시 팔이 아프다고 우는 바람에 며느리는 다시 응급실로 향했던 것입니다. 아침 일찍 전화를 받고 박 씨는 무척 놀랐습니다. 새벽에 응급실을 갔다고? 왜? 애들은 잠깐 넘어지기만 해도 접지르는 사고가 자주 생겨서요. 낮에 갔던 병원에서는 그런 상태를 잘 못 봤나 봐요. 아무래도 기부스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손주는 막상 무릎보다 팔이 훨씬 아팠던 것인지 밤새 울면서 제 엄마 아빠를 불러댔고 며느리와 아들은 꼬박밤을 새운 채 출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어린이집은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정우, 저 기부스 풀 때까지만 어머니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집이건 어머니 댁이건 괜찮아요. 이 말에 박 씨는 바로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정말 미안하게 됐다. 내가 좀 더 신경을 쓸게. 너희들이 출근길에 정우를 우리 집으로 데려다 주고 가. 요 얼마간은 볼 테니까. 박 씨는 며느리를 위로하며 스스로 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손주를 돌보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약 3주 정도간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박 씨의 체력은 매우 지쳐가고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오후 3시쯤 손주를 데리러 가서 기관에 데려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7시까지 아들 부부 집에 머물렀습니다. 며느리나 아들 둘 중 하나가 오면 교대를 하고 집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손주가 다치고 난 뒤 아침 8시 반이면 이미 손주는 박 씨 집으로 와 있었고 그렇게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놀아주겠다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주변에서 장난감을 얻어다가 놀아도 주고 했지만 손주는 갑갑했는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도 뛰어대는 바람에 중간에 아들 부부에게 부탁해서 두께가 아주 높은 매트도 구매했습니다. 아랫집에서 몇 번이나 올라왔어. 여기 애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면서 뛰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쉬워야지 말이지. 지방까지 들어와서 거실을 보더라니까. 매트 하나 안 깔고 뭐 하냐고 말이야. 아, 어머니 그런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지금 당장 주문해서 어머니 댁으로 똑같은 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두꺼운 걸로 주문하면 돼요. 그렇게 여러모로 구색을 맞췄건만 손주는 나날이 갈수록 심하게 따분해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또래 아이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었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삼시세끼 먹였고 그 사이 며느리가 부지런히 간식이며 박 씨가 먹을 간식과 영양제까지 챙기기도 했습니다. 회사 일이 한창이었는지 본인도 잠을 2~3시간밖에 못 잔다고 하더군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고 사실상 여기에 저희 승진이 다 걸려 있어서 엄청 예민한 상태예요. 남편도 지금 같은 시기라서 정신이 없고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누차 강조하며 특히 이 시기 앞으로 일주일간을 정말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안에서 제가 발표하고 끌어나가야 할 일들이 있어서 이번 주는 정말 집중해야 하거든요. 어머니 안 그래도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영양제 좀 사왔어요. 여기 함께 드세요. 자기도 이렇게 바쁜데 자신을 챙겨주는 며느리가 고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박 씨 본인도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정우도 생각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긴 했다만 좀 더 버텨봐야지. 너도 이번 주만 지나면 나아지겠구나. 그러면서 박 씨도 이 시기만큼은 바짝 긴장해 있었고 손주를 저녁에 아들 부분에 보내고 나면 집을 치울 겨를도 없이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러고 이틀쯤 지나 모처럼 비가 오다가 날씨가 개었던 때였습니다. 이상하게 비가 오면 애들은 더 번잡스럽게 뛰기도 하고 어른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날씨가 괜히 박 씨도 마음이 트였고 문을 열어두고 창밖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느낀 건 박 씨뿐만이 아니었던지 손주 정우 역시 할머니를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또한 갑갑한 마음이 들었고 간만에 놀이터라도 나가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알았다, 정우야. 대신 아직 팔도 다 안 나았으니까 너무 뛰어다니면 안 돼. 시소만 잠깐 타는 거야. 할머니가 봐줄 테니까. 그리하여 간만에 유아차에 태워 손주를 데리고 나갔고 들어올려서 밖으로 내어주자마자 손주는 신나게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박 씨도 흐뭇했고 모처럼 탁 깨인 하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손주에게 꽃 설명도 해주고 하늘 얘기도 하면서 잠깐 앉아있던 사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전등이요? 거실에 있는 큰 게 고장 났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눈이 너무 나빠지려고 해서요. 지금 5살배기 손주도 같이 있는데 워낙 불편해서 원. 잠시 손주가 돌아다니던 모습을 지켜보며 박 씨는 수리 기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불편을 감수하며 그냥 지나쳤지만 이제는 손주가 자주 오가니 어두운 전등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잠깐 시간으로는 한 3, 4분 정도였을까요? 통화를 하는 사이 박 씨는 문득 주변이 조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몸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끄럼틀 근처에서 놀던 손주가 시야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잠시만요. 곧장 전화를 급히 끊고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손주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온 박 씨는 놀이터 주변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손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여기 어디 있는 거니? 할머니 여기 있잖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상태로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부모들과 아이들은 박 씨를 흘낏 쳐다보며 저마다의 일에 몰두해 있었고 그저 점점 더 초조해질 뿐이었습니다. 뒤늦게 정신이 든 박 씨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아들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난데 정우가 지금 눈앞에서 사라졌다. 놀이터에 데리고 나왔는데 잠깐 전화하는 사이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박 씨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식은땀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 씨 못지않게 놀란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에는 연락하셨어요? 박 씨는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경찰에 바로 연락할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후두루들 떨리는 손을 겨우 진정시켜 찬찬히 경찰에 전화를 건 박 씨는 놀이터와 주변 지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중간에 하도 목이 메이고 넋이 나갈 것 같아서 앞이 어지러웠습니다. 내 눈에는 조금 전까지 뛰놀던 손자의 모습이 선한데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박 씨를 너무나도 허전하고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손주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과 공포에 사로잡혀 놀이터 한 구석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나마 옆에 있는 애기 엄마 아빠들, 할머니들이 같이 찾아봐주고 있지만 박 씨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찾기 위해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지만 정작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외려 박 씨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조금 진정하세요. 애들이 워낙 빠르긴 하지만 여기 근처에 마트도 있고 상가들이 있어서 그런 곳에 구경하러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 좀 앉아 계세요. 그러던 중 경찰이 도착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각각 차와 택시를 타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박 씨 못지않게 이성이 나가버린 며느리는 똑같이 충격에 빠져 온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하다 정우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세상에, 아직도 못 찾으신 거예요. 박 씨는 며느리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정말 미안하다. 박 씨는 이 말을 하면서도 멍해지면서 머릿속이 아득해졌습니다. 한창 당뇨 초기의 시야가 뿌얘졌던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누가 핥히듯이 쓰라리게 아팠습니다. 여지껏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내가 귀여운 손주를 내 손에서 잃어버리다니 나의 남은 여생은 의미가 없다는 두려움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흘렀고 경찰과 주변 사람들 모두 손주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끔찍하게 느껴지던 그 2시간가량이 지나 마침내 경찰은 인근 마트에서 울고 있던 손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손주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데려왔고 멀리서 손주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박 씨는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희미하게 손을 뻗으려던 순간 그보다 더 앞질러 가면서 넘어질 듯 뛰어가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정우야! 세상에! 애기 이리 주세요. 정우야! 손주가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함께 며느리는 거의 기절할 듯 손주를 끌어안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정우야, 무서웠지? 엄마가 여기 있어. 울지 마. 며느리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떨렸고 아들도 그제사 모든 짐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씨는 손주에게 다가가 울음으로 얼룩진 볼을 만졌습니다. 정우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너를 잘 봐주지 못했어. 며느리는 그대로 손주를 끌어안은 채 박 씨의 말이 귀너머로 들릴 텐데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2시간가량 서로 대기하고 있을 때 며느리도 넋이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 말끔히 입었던 정장은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도 엉망이 되었지만 다시 묶지 않았습니다. 박 씨나 며느리나 아들이나 아이를 다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자기 매무새를 만지는 일 따위는 사치였던 것입니다. 겨우 손주를 찾아 끌어안고 한참을 웅크린 며느리는 주변에서 일으키려고 해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이 커 보였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고 그대로 며느리의 등판을 보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 잘못이다. 손주는 박 씨를 보고서는 서서히 팔을 벌려 안으려고 했으나 손주를 안고 있는 며느리는 그 품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할머니에게 보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움직임을 보니 박 씨는 더 자책감이 들었고 서글퍼졌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겨우겨우 일어나 손주의 손을 잡더니 박 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전히 등을 보인 채
주차장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얼핏 보여진 옆얼굴은 차마 말을 걸기 힘들 만큼 깊은 충격과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에게 제대로 사과를 하고 위로하고 싶었지만 이 이상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말을 한마디라도 거는 것을 허용하기 싫은 듯 보였습니다. 그대로 시선을 피한 채 손주의 등을 다독이며 걸음을 옮겼고 박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아들도 지친 얼굴로 박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저희 이만 가볼게요. 다들 많이 놀라고 지쳐 있어서 그만 가볼 테니 엄마도 이제 들어가 보세요. 모셔다 드리고 가야 하는데 애엄마랑 애가 기다리고 있네요. 박 씨는 괜찮다며 아들을 보냈고 그대로 집에 들어와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어긋난 거실 전등을 보았습니다. 박 씨의 마음처럼 거실 전등은 어두운 저녁 시간에 희미하게 켜져 있어 어둡고 탁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 뒤로 박 씨는 먹는 것마다 체했고 그날 2시간의 정신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던지 며칠을 알아놓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죽이라도 사다 달라던지 며느리에게 가볍게 연락을 했을 겁니다. 몸이 안 좋으니 약이라도 사다 주거나 반찬이라도 좀 사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겪고 아들 며느리에게 전화라니 떠올리자마자 몸이 움츠러들었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결국 온몸으로 혼자 받아내며 집에서 며칠을 앓던 박 씨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3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헌데 때마침 전화가 울렸고 며느리였습니다. 박 씨는 일순간 망설였지만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고 이것으로 며느리와 깊은 갈등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우 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박 씨는 침을 꼴깍 삼켰고 올게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하자는 얘기겠죠. 그런데 대뜸 며느리는 결론부터 덜컥 꺼냈습니다. 이제 정우는 제가 돌보려고 해요. 직장 그만두려고요, 어머니. 이미 남편이랑도 얘기했어요. 박 씨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듣자마자 곧이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좋은 직장을 그렇게 됐구나. 네, 어머니, 이번에 있었던 일은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저한테 최악의 한 주였네요.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저 정말 지옥을 넘나드는 기분이었어요. 박 씨는 여기서 더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박 씨의 충격도 어마어마했으나 며느리도 숨가쁘게 바쁜 일상을 살고 있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며느리가 한 말은 무척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지난주까지 미리 드렸던 용돈이요. 600만 원. 그거 다시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박 씨는 눈과 귀가 확 트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갑작스러우실 거 알아요. 그런데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여러모로 타격이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는 끝으로 갈수록 박 씨를 책망하는 어투로 말을 했습니다. 지난 주가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 주간이었는지 어머니 알고 계시죠? 그런 날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정우랑 관련된 일이 터져서 저는 다 놔버리고 나와야 했어요. 그 다음 날도 충격이 컸는지 몸이 너무 아파서 회사도 못 갔고요. 박 씨가 더 대답을 하지 않자 며느리는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애초에 제가 너무 무리를 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앞으로 남편 수입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해요. 정우 치료하는 것도 부담이 좀 되는데 저는 그런 거 다 생각하면서 일하려고 했거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형편이 앞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박 씨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간 손주를 맡기면서 줬던 돈을 다 달라니 물론 선불제로 주기는 했지만 그간의 수고가 그 사고로 인해 모두 물거품이 돼버린 듯 했습니다. 마치 위약금이라도 내듯 위자료를 요구하듯 며느리는 다시 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더 길게 말씀드리기엔 저도 너무 피곤하고 지금 정우도 돌봐야 해서요. 회사도 퇴사 수속 밟으면서 할 일도 많고 어머니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어요. 그럼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번 주까지 돌려주셨으면 해요. 먼저 전화 끊겠습니다. 박 씨는 그 전화를 받은 후 그대로 소파에 스르륵 앉아 미동도 없이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에게는 이 일에 대해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장과 함께 작은 종이 한 장을 준비해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박 씨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는지 계속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우 데리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어머니. 그냥 돈만 보내주시면 될 텐데요. 받으려면 일단 집으로 와라. 나도 길게 할 얘기는 없으니까 와서 받아가라고. 며느리가 집에 도착하자 박 씨는 차분하게 통장과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봐라. 통장이랑 다 준비해놨으니까. 며느리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박 씨를 쳐다보더니 그대로 통장과 함께 종이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간을 찌푸린 상태로 그것들을 바라보던 중 표정은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메모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며느리를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민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짧게 적힌 편지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민우라는 이름의 주인공은 며느리가 정우를 낳기 전 희귀한 병으로 먼저 떠나보냈던 첫 아이입니다. 박 씨에게 있어서도 첫 손주이기도 했고 이 가정에게 있어 아주 큰 기쁨이자 동시에 큰 슬픔과 아픔이기도 했던 존재였습니다. 종이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주 민우야.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 너를 향한 사랑을 늘 기억해줘. 하늘나라에서도 사랑 많이 받고. 이 종이가 통장에 끼워져 있었고 펼쳐서 통장까지 보니 그 안에 상세한 내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 통장을 만든 후 손주 민우를 떠나보낸 이후부터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씩 꾸준하게 저금을 해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일정한 금액 옆에 적혀 있는 글씨에는 민우 천사 사랑해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빼곡하게 밑으로 쭉 이어오는 통장 이면지를 넘겨보던 며느리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를 넘기고 또 넘겨 정우를 맡기게 되면서 본인이 드렸던 용돈을 시어머니 박 씨는 그대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다시 입금해 두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민우 정우 사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이달 초까지 용돈 600만 원은 그대로 들어 있었고 앞서 박 씨가 손주 민우 이름으로 저금해 두었던 돈도 거의 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쯤 되어 박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는 민우 떠나보내고 계속해서 민우 이름으로 저렇게 돈을 저금했다. 왜 그랬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민우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야. 고맙게도 그 뒤에 정우가 찾아왔지. 정우가 크면 주려고 그러면서 여전히 먼저 간 형아의 이름으로 저금을 해왔단다. 며느리는 이 말을 듣는 와중에 미세하게 통장을 쥐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첫 아들 민우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고 특히 며느리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후 누구보다 예민해졌고 감정적으로도 그 누구와도 가까워지기 힘들어했습니다. 당시 상태가 얼마나 심했던지 남편과 대화도 2달 가까이 하지 않고 직장만 겨우 다니면서 슬픔을 마주했습니다. 박 씨는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어떻게든 이 가족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며느리는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아픔을 깊이 간직한 며느리는 둘째 자녀인 정우부터는 무리하게 과보호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마침 박 씨도 신경 쓸 일이 따로 있었기에 둘째 손주인 정우와 마주할 시간이 딱히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기관에 맡기고도 걱정이 많았고 도움이 와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금방 교체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아들이 ADHD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훨씬 더 과민해졌고 좀 더 완벽하게 밀착하고자 시어머니 박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 사건들이 터지고 며느리는 또다시 큰 아들을 잃었던 슬픔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하게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한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주변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뭐가 무례한지 도에 어긋난지도 따져보지 않고 박 씨에게 손주를 봐준 돈을 내놓으라고 대담하게 요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며느리는 민우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슬픔을 혼자 감당해왔고 그 누구도 자신처럼 아프고 힘들었을 리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박 씨가 민우의 이름까지 적어가며 저축해온 것을 보며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만 아프고 힘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첫 아이를, 민우를 기억해 주셨을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는 눈물이 터져나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손으로 입을 가리며 억누를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내게도 소중한 손주였단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자식을 일찍 키워봤다고 한들 자식을 잃은 아픔을 너만큼 알지는 못한단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며느리는 박 씨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게 박 씨가 자신에게 건넸던 작은 위로의 손길들, 손주를 정성껏 돌봐주며 진심으로 가족을 위해 주었다는 것을 며느리 역시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당연히 돈을 들이니까 봐주는 것일 거다. 일종의 대가성으로 생각했고 돈을 받고도 손주를 제대로 봐주지 않고 위기감이 없는 시어머니가 너무 속상하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시어머니 박 씨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손주를 잃은 아픔은 박 씨 역시 똑같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 씨는 며느리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민우와의 상처가 있었고 정우도 열심히 키워보겠다고 아둥바둥했겠지. 내가 네 성에 차지 않게 정우를 돌봐서 너를 너무 근심하게 했다. 나도 정우 사건이 있고 잠을 못 잤어. 네 얼굴을 못 보겠더라. 연달아 그런 일을 겪으니 네가 얼마나 참담했겠니? 아니에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도 놀라셨을 텐데 제 생각만 해서 죄송해요. 박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아픔을 겪었을 뿐이야. 원래의 마음대로 정우를 잘 키워내야지. 그리고 이건 그대로 가져가서 정우 기관 다니는데 사용했으면 좋겠구나. 너도 직장을 그만뒀고 생활비도 아껴 써야 할 텐데 여러모로 힘들겠지. 며느리는 받지 않겠다.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며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힘이 들고 스트레스가 차올라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그런 당돌한 요구나 하고 제가 머리가 어떻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 가지고 있어주세요. 하지만 박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통장을 며느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네가 정우를 키우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충분해. 이런 나를 위해서 내가 나도 아무런 영문도 모르게 그렇게 매달 꼬박 저금을 해왔나 보다. 네가 알뜰히 잘 써줄 걸 믿는다. 이후로 박 씨와 며느리는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며느리는 아들 정우와 함께 매번 박 씨와 어울렸고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매번 또래 친구들보다 일찍 하원하게 된 정우는 이후의 시간을 엄마와 할머니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차 상태가 좋아졌고 모든 부분에서 안정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마음과 배려 덕분에 자신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고 박 씨도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 웃음으로 가득 찬 집안에서 하루하루 보람을 찾아갔습니다. 여기까지 사연 잘 들어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다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네요. 아무쪼록 상처를 잘 덮으며 손주와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관계 공작소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함께 의견 나눠주시면 같이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